우리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 마저 다 봤어요. 금액이 있는 것들은 외워주시긴 해야 됩니다. 12 변상된 성질급여에서는 일직료, 숙직료 이런 거는 한도 없었고, 작업복 이런 것도 한도가 없었고, 자가운전 보조금 반드시 20만 원 기억해 주시고, 복리후생적 성질급여에서 한도가 없었던 부분이 업무 책임 배상보험하고 사택 제공이익이라든지 주택자금 대여이익, 사택 제공이익은 비출자 임원 그리고 소액주주 임원, 직원인 경우에 비과세였고요. 주택자금 대여이익은 중소기업 직원인 경우에 한해서 비과세였고, 70만 원 이하의 금액이 나온 동네가 단체 보험이었죠. 단체 순수라든지 단체 한급부 보장성 보험 70만 원까지 비과세였고, 240만 원짜리가 공무원 공무수행 관련해서 받는 상금과 보상이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식사는 한도가 없었고, 식사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인데 식사를 제공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요건이 있죠. 중식, 점심 식사를 제공받지 않았어야 되고, 보육수당 같은 경우에 6세 이하 자녀 과세형 개시일로 따졌고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출산수당은 한도 없어요. 전액 뭐 30만 원이든 4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가 되는 게 출산수당. 국외 근로소득은 기본적으로 100만 원, 이때 국외 지역에는 북한 지역까지 포함한다. 그 내용도 좀 봤고요. 외항 선원이라든지 국외 건설 근로자는 좀 더 힘든 일 하니까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하는 규정이 있었고요. 생산직 초과수당 같은 경우에 저소득일 것 이런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비과세를 해줬습니다. 저소득 생산직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인데, 일용 근로자 그리고 광산 근로자는 좀 더 힘든 일을 하니까 전액 비과세. 본인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납입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더 받은 게 있다라고 하면 그게 또 보너스로 보는 거니까 납입 금액이 한도가 되고요. 직무발명 보상금 연간 700만 원까지 비과세. 건보료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를 얘기하는 건데 뭐 한도는 없이 전액 비과세가 됐죠. 회사가 반땅 부담하는 그 부분. 다만 회사가 대납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보너스 받은 걸로 봐요. 내가 내 아들 내 월급에서 떼가야 되는 부분은 회사가 대납한 부분은 회사가 나한테 주고 내가 받아서 낸 걸로 봐서 총 급여액에 넣고, 또 내가 지출한 것은 보험료 소득공제로 종합소득공제로 빠진다. 그런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거 말고도 한도가 있는 게 벤처기업이 부여한 주식매수 선택권 같은 경우에 연간 2억 원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금액이 좀 컸죠. 그리고 평생 한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벤처기업별로 A 법인 5억 원, B 법인 5억 원 이런 식으로 2억하고 5억 한도 있는 것도 좀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과세 내용도 우리가 다 살펴봤고, 이제 저소득 생산직에 대한 내용도 좀 살펴봤죠. 생산직 초과 근로수당은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 일용 근로자, 광산 근로자는 전액인데, 이때 저소득 요건이 직전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였고요. 월 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 이 월 정액급여는 원칙적으로는 과세 비과세 따지지 않고 다 포함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 그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과세가 되는 거 구하는 게 아니라 월 정액급여, 월마다 받는 급여가 많은지 작은지 그것만 판단하는 거니까 과세 비과세든 상관없이 비과세 되는 것까지도 포함해가지고 210만 원 이하인지를 따집니다. 다만 이제 제외하는 게 있는데 월마다 받는 거여야 되는 거니까 부정기적으로 받는 거, 1년에 한 번 받는 상여금, 반기에 한 번 받는 거, 분기에 한 번 받는 상여금 이런 거 넣잖아요. 근데 상여금이라고 해도 월마다 받는다고 하면 포함을 해가지고 210만 원 이하 그걸 따지는 거고요. 그리고 비과세 실비 변상적 성질의급여 하고요. 또 하나 더 카테고리 비과세 복리후생적 성질의급여, 요 카테고리에 있는 것은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 카테고리는 제외. 그리고 초과 근로수당 자기 자신 또 제외한다고 했죠. 그리고 행정해석상으로는 비과세되는 건보료 같은 걸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건 행정해석. 근데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좀 챙겨 주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처음부터 근로소득이 아닌 거, 경조사금 그런 거는 처음부터 근로소득이 아니었죠. 넣지 않습니다. 비과세 되는 것 중에서는 요 카테고리, 이 카테고리 요 세 가지만 제외하고 나머지 비과세는 포함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식사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된다고 해도 그거랑 무관하게 월 정액급여 계산할 때는 포함. 보육수당 같은 경우도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지만 다 포함해가지고 월 정액급여를 계산해 주셔야 돼요. 요 카테고리만 제외하는 규정이었죠. 그 생산직 이어야 되는 거니까 사무직은 이런 초과 근로수당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무직으로 나오면 연장 근로수당이 나오면 전체 다 총급여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전액이 다 과세가 되는 거니까 사무직은. 자, 그 내용까지 봤고요. 이제 또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 계산 구조가 총급여액에서 시작해가지고 근로소득 공제를 빼는데, 근로소득 공제는 월할 계산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했죠. 총급여가 작아지면 근로소득 공제 테이블상으로 금액이 작아질 거니까 따로 월할 계산 필요는 없고, 한도라는 게 있었다. 2천만 원, 총급여가 3억 6,250만 원 초과하면 2천만 원 한도 걸리니까 3억 6,250만 원까지도 좀 기억하자라는 거였고요. 2천만 원도 당연히 기억해 주셔야 되고, 수입 시기는 대부분이 근로 제공한 날로 가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급여하고 일반적인 상여 하고요. 일반적인 상여도 근로 제공한 날이에요. 일반적인 거, 근로 계약서 상으로 받기로 한 거. 그리고 인정 상여도 근로를 제공한 날로 갑니다. 인정 상여. 잉여금 처분 결의로 가는 게 잉여금 처분 결의로 인해서 받는 상여를 얘기한 거죠. 잉여금 처분 상여. 잉여금 처분 상여는 내가 근로 제공했다고 받을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주주들이 주자라고 결정해야지만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니까 주주들이 결정한 날 잉여금 처분 결의를 수입식으로 하는 케이스였어요. 잉여금 처분 상여가 결의일이 나오는 거고요. 인정 상여.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으로 온 거 있죠? 법인세법에서 인정한 거, 그거는 근로 제공한 날로 한다. 그래서 제가 근로 인정으로 그냥 외우자라고 했습니다. 근로 인정. 근로 인정할게. 인정상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그거 좀 챙겨 주셔야 되고 이거 말고도 어떤 게 있었냐면 행사일로 가는 것도 있었고요. 주식매 선택권은 행사일 기준으로 소득 구분이 나뉘니까 주식매 선택권 같은 경우에 행사일이 수입식이고 직무발명 보상금은 지급일 언제 지급했냐 퇴사 전에 지급하면 근로소득 퇴사 후에 지급하면 기타 소득이니까 지급일 기준으로 수입식을 정하고 있고요. 또는 지급 받거나 받기로 한때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받거나 받기로 한때 이거는 퇴직을 했을 때 임원 퇴직금 중에서 소득세법상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을 밀어 넣을 건데 그때는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때로 되어 있어요. 한도 내 금액은 퇴직소득이 돼서 퇴직한 날을 수입식으로 하지만 근로소득이 되는 순간 퇴직한 날이 수입식이 아니다.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로 간다. 그 과세 방법은 종합과세를 하거나 또는 분리과세를 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인데 상용 근로자는 종합과세. 상용 근로자는 매달 월급 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징수를 대충 하고 다음 연도 2월 달에 연말 정산을 합니다. 그런 구조로 가고요. 또 5월 달에 학정신고는요. 다른 소득 없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종합과세가 되는 타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학정신고해야 한다. 그런 흐름이었고 흐름 또 우리가 봤죠. 일용 근로자는 분리과세. 분리과세가 돼서 원천징수로서 납세금과 종결될 건데 세금 계산 구조도 다 봤어요. 25만 원에 일당을 받으면 근로소득공제 하루당 15만 원 공제를 받고 여기 6% 원천징수세율 적용하고 55% 깎아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원천징수세액이 나올 건데 이거 원천징수하고 납세금 종결. 그런 게 일용 근로자라고 보시면 돼요. 일용 근로자의 개념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당, 시간당, 수당 받아야 되고 또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아야 돼요. 그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는 거죠. 4개월 고용되어 있었다. 4개월이면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상용 근로자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아무리 2개월 고용되어 있었다라고 해도 2개월은 3개월 미만이긴 하죠. 만약에 월급 받으면 그땐 또 상용 근로자가 돼요. 월급 받는 거 그러니까 일당을 받든지 시간당 수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또 일용 근로자가 되는 거니까 그 요건 두 가지를 엔드로 모두 충족해야지만 일용 근로자가 된다.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고 일당, 시간당 수당을 받아야 한다. 그런 내용도 좀 챙겨가시고 그 3개월이라는 기준을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 근로자는 1년으로 정하고 있어요. 1년. 그리고 하역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예 기간 제한 없이 다 일용 근로자로 받죠. 건설 근로자는 1년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는 바로 일용 근로자가 되는 거야. 1년 이상이 아니면 3개월 이상이 아니면 이게 아니라 1년 이상이 아니면 일용 근로자다. 그리고 하역 현장은 기간 제한 없이 일당 또는 시간당 수당 받으면 일용 근로자에 들어가는 거죠. 그 내용까지 우리가 다 봤고요. 상용 근로자의 흐름도는 그림으로 살펴봤어요.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대충 원천징수 당하고 2월 달에 연말 정산을 하는데 이때 세액이 나오면 이미 원천징수 된 걸 떼고 차감납부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5월달 학당신고는 굳이 타소득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지만 종합과세가 되는 타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세금 계산하고 이때 기납부세액으로 빼는 것은 연말 정산 시 결정세액이 된다고 했어요. 요거가 아니라는 거 요거 내고 또 추가적으로 2월 달에 낸 게 있다고 하면 이거 플러스 얘가 된다라는 거죠. 또 이걸 많이 원천징수 당했다고 하면 이때 환급 받으니까 결과적으로 낸 세금은 연말 정산 시 결정세액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말 정산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빼고 차감납부 이런 구조도 챙겨 주셔야 돼요. 자, 이게 상용 근로자 케이스였고요. 이제 또 우리가 연금 좀 보다가 말았어요. 연금 쪽은 총괄표 먼저 보고 출발했죠. 연금은 이게 소득이 되는 이유가 공적연금이 있고 사적연금이 있는데 수령연도 과세 방식이었기 때문에 소득이 될 수가 있죠. 내 돈 넣었다가 내 돈 타면 원래 번 게 아니죠. 내 돈 넣었다가 내 돈 타면 번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되는 이유가 내 돈을 넣었을 시점에 다른 소득이 있었는데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세금을 냈었어야 되는데 연금에 나입하는 순간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세금을 줄여줬다는 거죠. 공적연금은 소득공제 제도로 과표를 줄이고 세금 줄이고 사적연금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제도로 세액을 직접적으로 줄였기 때문에 그 세금 안 낸 거 나중 가서 나이 들어서 수령하는 연도에 꺼냈을 때 연금 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거죠. 과거에 소득이 있었고 세금 냈어야 되는데 안 낸 부분을 이연시켜가지고 나중 시점으로 미루는 제도예요. 수령연도 과세 방식. 그래서 소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세금 안 낸 거기 때문에 지금은 소득이 된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수령연도 과세 방식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비과세되는 것은 어렵지 않죠. 공적연금 중에 장애연금, 유정연금 이런 게 있고 계산 구조는 계산할 때 공적연금 과세 체계하고 사적연금 과세 체계가 완전히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공적하고 사적 좀 나눠가지고 각각 계산한 다음에 합친다. 합치고 나서 연금소득공제 테이블을 돌려야 돼요. 각각 돌리면 안 된다고 했죠. 각각 돌리면 연금소득공제 테이블이 높은 공제율부터 낮은 공제율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각각 돌리면 그때는 높은 공제율 구간을 두 번 써먹는 그런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연금소득공제가 잘못 계산이 됩니다. 얘를 먼저 합치는 게 1단계. 총 연금액을 먼저 계산하고 그 규모에 따라서 구간을 정한 다음에 연금소득공제 테이블 여러분들 계산해서 연금소득공제를 구하셔야 돼요. 이때 연금소득공제는 한도가 있죠. 900만 원 한도. 4,100만 원 또 여력이 되시면 외우셔야 돼요. 4,100만 원 초과하면 어차피 900만 원 초과하게 되어 있으니까 4,100만 원 초과하는 케이스가 나왔을 때 바로 자동으로 900만 원 넣어가지고 연금소득 금액을 계산. 수입 시기는 공적연금은 제가 노후에 받는 월급이라고 했죠. 노후에 받는 월급,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월급은 받는 날이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매달 10일 또는 매달 25일 날 월급 받는 경우가 좀 많긴 하거든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25일 날 많이 월급을 받죠.
월급 받는 날이 정해져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약정일, 지급받기로 한 날 이런 식으로 좀 챙겨가시면 되겠고요. 사적연금 연금 계좌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 표현 또 알고 계셔야 돼요. 연금 계좌라는 표현 나오면 아 사적연금을 얘기하는 말이구나. 연금 계좌가 바로 사적연금하고 같은 표현인데 얘는 금융 상품이에요. 하나의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예금 이자와 수입 시기가 동일하게 되어 있다. 예금 이자도 현금주의로 되어 있고 사적연금도 현금주의, 지급일로 되어 있어요. 크로스 나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적연금인데 지급받기로 한 날, 공적연금인데 지급받은 날. 그럼 틀린 문구가 돼요. 공적연금이 지급받기로 한 날, 사적연금은 지급받은 날. 그런 식으로 수입 시기 정하고 있고요. 과세 방법은 원칙은 종합과세. 공적연금은 그냥 종합과세예요. 공적연금은 종합과세. 얘는 상용 근로자 근로소득하고 거의 흐름이 똑같다고 했죠. 매달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 줄 때 원천 징수를 간이 세액표에 따라서 하고 연말정산 또 합니다. 연말정산 하는 시기만 차이 날 뿐이었어요. 상용 근로자는 다음 연도 2월 달에 연말정산하는 반면에 공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달에 연말정산한다. 그것만 차이점이고 나머지 다 똑같아요. 연말정산했다고 하면 다른 소득 없으면 5월 달에 합정신고는 할 필요가 없다. 근데 종합과세가 되는 타소득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또 5월 달에 합정신고해야 한다. 상용 근로자 흐름으로 가는 거고요. 이제 사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아니죠. 얘는 종합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고 분리과세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뉘는 부분이 사적연금. 사적연금 중에서는 이의득이라고 해서 우리가 또 보겠지만 이연퇴직소득, 의료 목적의 인출액,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거 그거는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무조건 분리과세. 그리고 이 이의득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적연금 총연금액 이걸 가지고 1,500만 원 기준 적용합니다. 이때 금액 기준은 연금소득 공제가 빠지기 전이에요. 빠지기 전인 사적연금 총연금액 가지고 1,500 기준 적용해서 1,500 이하면 선택적 분리과세. 1,500 초과하면 종합과세 이렇게 갔어요. 1,500 이하면 선택적 분리과세가 분리과세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분리과세 한다가 아니라는 거. 분리과세를 해도 되고 종합과세를 해도 되고 둘 중에 하나 선택이라는 거죠. 근데 1,500을 초과하면 선택의 기로가 없어요. 그냥 종합과세. 1,500 초과하면 종합과세, 1,500 이하면 선택적 분리과세. 그런 식으로 내용 갖고 가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으로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1,500 초과의 경우에도 뭐 결정세액 특례라고 해가지고 약간 분리과세처럼 세금 계산하는 특례가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뭐 세금 계산하는 문제고 여러분들은 간단하게는 1,500 초과하면 종합과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500 이하면 선택적 분리과세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공적연금하고 사적연금 관련해가지고 수령연도 과세 방식 내용 또 이걸로 좀 본 거죠. 수령 연도에 과세를 하고자 납입 연도에 어떤 소득이 있었고 그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걸 연금 계좌에 넣는 순간 이런 세액공제를 해서 세금을 안 낸다. 이 세금을 안 내고 마느냐? 그게 아니라 나중에 꺼낼 때 연금 계좌에서 돈을 꺼낼 때 그때 가가지고 과세를 하는 그런 방식이다. 과거의 납입연도 과세 방식이라 가지고 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 벌었으면 그냥 세금 내고 말았고 연금 계좌에 돈을 넣든 말든 그거는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죠. 과거에는 납입연도 과세 방식이라서 세액공제 소득공제 없었던 시절에는 그냥 납입연도에 아무런 사건이 아니었어요. 연금 계좌에 돈을 넣든 말든 과세가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수령연도 과세 방식으로 바뀌면서 사업소득이 있지만 세금을 내야 되겠지만 연금 계좌에 돈을 넣는 순간 세액공제라는 혜택이 있어서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지금 안 내고요. 나중 가서 연금 계좌에서 돈을 꺼냈을 때 연금 소득이 되면서 소득 구분이 좀 달라지는 거죠. 지금 사업소득이었지만 이제 나중 가서는 수령하면 연금 소득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죠. 지금 안 내고 나중에 낸다. 그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공적연금은 소득공제 제도였고요. 사적연금은 세액공제 제도였죠. 이때 소득공제는 따로 한도는 없어요. 나중에도 이 소득공제 제도를 뒤에 가서 볼 거예요. 한도 없이 전액 100만 원이든 뭐 200만 원이든 한도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낸 게 100만 원이면 100만 원. 과표 계산할 때 소득공제를 빼주고 200만 원이면 200만 원 빼주는 거야. 근데 세액공제는 뭐 1억 넣었다고 해서 1억에 대해서 다 세액공제 혜택을 주느냐? 그게 아니고 한도가 있다. 한도가 있어가지고 뭐 600만 원, 900만 원 이런 한도도 뒤에 가서 연금계좌 세액공제 파트 가가지고 내용을 볼 거예요. 그럼 한도를 걸어가지고 한도 내 금액에다가 뭘 곱한다? 세율에 상당한 비율. 그게 공제율이라고 했죠. 왜냐면 과표하고 산출세액하고 차이점은요. 과표에 세율 적용해주고 세액이 나오는 거니까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 내가 넣은 돈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빼줄 수 있지만 세액에서 뺄 때는 100만 원의 세율에 상당한 비율을 반드시 곱해줘야 돼요. 그걸 공제율이라고 하는 거죠. 공제율이 따로 또 정해져 있어요. 12%, 15% 법에 정해져 있는 공제율 때려가지고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과거에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줄여준 거 나중 가서 과세를 하는 수령연도 과세 방식 이 내용도 살펴봤고 총괄표 적어가지고 우리가 또 체계를 좀 본 거죠. 공적연금 같은 경우에 소득공제 못 받은 부분이 있고요. 왜냐면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 전액이라고 했죠. 한도가 없다고 했지만 문제는 소득이 없으면 소득공제를 못 받아요. 내가 100만 원 국민연금에 넣었다고 해도 소득이 없을 수 있거든요. 종합소득금액이 빵. 근로소득은 있지만 사업소득에서 결손 났다고 하면 종합소득금액이 빵일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납입한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못 받죠. 과표는 이제 마이너스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소득공제 못 받은 부분도 과거에 있을 수가 있다. 납입하는 연도에. 그리고 소득공제 받은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고 돈을 넣어놨으니까 이자 같은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이자하고 또 동일한 개념이 이건 내가 불입한 돈이고 내가 내 돈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회사가 국민연금 내준 거. 회사가 원래 종업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서 반땅 정도를 내줘요. 내가 반땅 내고 그리고 회사가 반땅 내고 내가 반땅 낸 부분이 이거예요.
소득공제를 받거나 못 받거나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회사가 반딱 내준 부분은 회사가 내고 내가 타니까 남이 내고 내가 타면 그냥 번 거예요. 소득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자도 마찬가지로 내가 추가적으로 받는 거니까 번 거죠. 소득이죠. 그래서 여기에 다 갖다 붙이시면 돼요. 회사가 낸 거 그리고 운용이자 이쪽에 들어가고요. 내가 낸 거는 두 개로 구분해가지고 내가 소득공제 받는 경우도 있고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연금 수령, 연금 외수령을 나눌 때 공적연금은 좀 간단하게 연금 형태로 인출하면 그냥 연금 수령이었고요. 어떤 요건이 없어요. 연금 형태 조금씩 나눠서 한 달에 100만 원씩 해서 1년 동안 1200만 원 받았다. 그런 게 이제 연금 수령이 되는 거고요. 연금 외수령은 일시금 형태로 받은 거. 공적연금 내가 국민연금에 낸 돈이 예를 들면 한 1억 원 있다. 1억 원에다가 뭐 이자까지 합쳐가지고 뭐 1억 5천 받는다라고 하면 1억 5천 다 꺼낸 거야. 1억 5천 다 꺼내면 일시금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연금 외 수령, 연금이 아닌 수령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사적연금은 좀 복잡하다고 했죠. 얘는 연금 형태로 인출했을 때 연금 수령이 될 수도 있고 연금 형태로 인출했는데도 연금 외 수령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연금 수령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또 볼 거고요. 보론에서 볼 거예요. 연금 수령 요건. 연금이 낯선 주제라 가지고 난이도가 좀 높아져요. 우리 금융소득에서는 여러분들이 난이도가 좀 높다고 느끼는 파트가 그로스업이 좀 난이도가 높다라고 느끼는 파트고 또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점이 없거든요. 그냥 외우기만 하면 돼. 비과세 되는 거 그런 게 좀 열거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 외우는 게 좀 까다롭긴 하지만 난이도가 있진 않아요. 이해하기가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연금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죠. 낯설기 때문에 여기서 또 약간의 난이도가 생긴다. 연금 쪽이 또 하나의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우리가 그로스업이라는 또 언덕을 넘었고 이제 연금이라는 언덕을 또 넘어야 돼요. 쉬운 부분 아니에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연금 수령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그 요건이라는 게 압축을 하자면 기간 요건 그리고 나이 요건 그리고 한도 요건 이런 게 있다. 이런 걸 좀 충족해야지만 연금 수령으로 보내줘요. 기간 요건은 뭐 5년 이후에 수령할 것. 가입한 지 5년 지나야 돼요. 가입하고 5년 지난 후에 연금으로 꺼내야 되고요. 나이는 55세 이후에 인출할 것. 한도는 한도 내에서 인출할 것. 한도도 뒤에 가서 볼 거예요. 한도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5분의 1 또는 10분의 1로 좀 나눠서 받을 것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5분의 1이 되는 경우도 있고 10분의 1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또 5분의 1, 10분의 1이면 조금 빡빡하니까 120%를 꼭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충 한 10%에서 20% 이 사이값 10%하고 20% 그 정도의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나눠서 인출하는 거죠. 전체 금액이 뭐 1억이면 뒤에 가서 보겠지만 제가 뭐 12% 이런 숫자를 보여드릴 거예요. 1억이면 1억에 12% 때려가지고 1200까지 인출할 수 있어 이런 식인 거예요. 연금 계좌에 내가 넣은 돈, 그래서 꺼낼 수 있는 돈이 1억이었다. 계좌 안에 1억이 있어요. 근데 1억을 왕창 인출하면 안 되고 얘를 1년 동안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12% 하면은 1200이 되겠죠. 1200이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이렇게 인출하는 거야. 아시겠죠? 한 달에 100만 원씩 인출하면 전체 1년치로 했을 때 1200이 되겠죠. 그러니까 1억을 왕창 다 인출하는 게 아니라 그걸 좀 나눠서 인출하는데 이런 한도 내에서 인출해야지만 연금 수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은 나중에 뒤에서 좀 볼 거예요. 이런 게 연금 수령 요건인데 그 요건을 충족했어. 그러면 연금 수령이 되는 거고요. 요건 충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어. 그러면 연금 외수령을 보내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사적연금. 사적연금이 훨씬 더 복잡해요. 실제로는 금융상품이라 가지고 좀 복잡하게 되었다.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인데 만약에 55세 이후였고 가입한 지 또 5년이 지났어. 그러면 연금 수령으로 보내는 거고요. 아무리 연금 형태로 조금씩 한 달에 100만 원씩 나눠서 인출하고 있어. 그렇다고 해도 만약에 54세 인출했다. 54세면 55세 이후에 인출한 게 아니죠. 그럼 연금 외수령이 되는 거야. 연금 외수령. 연금 수령이 더 좋다고 했죠. 연금 수령이 연금 소득이 됨으로써 세제 혜택이 있어요. 연금 소득이 가장 세부담이 적은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능하면 요건 충족해가지고 좀 나이 들어가지고 인출해라라는 거죠. 54세, 53세에 경제활동 할 수 있는 그때 왜 인출하느냐라는 거죠. 가능하면 경제활동하기 어려운 나이가 됐을 때 그때 생활비 모자라니까 100세 시대니까 그때 꺼내가지고 좀 쓰는 게 좋지 않냐. 그리고 또 조금 나눠서 인출해라. 너무 왕창 인출하지 말고 한도 내서 그런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세제 혜택이 있는 것이고 요건 불충족하면 아무리 연금 형태라고 해도 세제 혜택을 좀 박탈하는 개념으로 연금 외수령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연금 수령이냐 연금 외수령이냐에 따라서 소득 구분이 나뉘고 세부담이 차이가 있어요. 세부담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고요. 그 내용도 우리가 살짝 봤어요. 뭐 이런 형태인데 사적연금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하나의 금융상품이라 가지고 사실상 쉬운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계산을 할 때 우리가 계산 문제 풀 때는 또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금액이 나올 거예요. 공적연금에 소득공제 못 받은 부분, 소득공제 받은 부분, 운용이자 이렇게 나올 거고 6천만 원이라는 돈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 있는 거예요. 그 6천만 원 내가 꺼낼 수 있어. 일시금 형태로 꺼낼 수도 있고 이렇게 연금 형태로 꺼낼 수도 있고 연금 형태로 내가 꺼낸 금액이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하면 100만 원이면 1년에 1200이 되겠죠. 1200이 될 건데 여기서 뭐부터 꺼낸 걸로 보느냐에 따라서 연금 소득 금액과 과세가 안 되는 금액이 나뉠 수가 있어요. 이거부터 꺼낸 걸로 보면 얘가 연금 소득이 1200, 얘는 빵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 세법은 순서가 어떤 식으로 정해져 있냐면 평균적으로 꺼낸 거냐, 이렇게 꺼낸 거냐, 이렇게 꺼낸 거냐 순서를 정하기를 소득공제 못 받은 부분을 먼저 꺼낸 걸로 본다. 그런 관점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소득공제 못 받은 부분은 내 돈을 넣고
내 돈 그냥 타는 거야. 과거에 과표를 줄여주지 못했고 세금을 줄여주지 못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내 돈 넣고 내 돈 타면 소득이 아니야. 이 부분을 먼저 꺼낸 걸로 봐요. 1,000만 원 넣어져 있는 부분, 그리고 나머지가 연금 소득이 되도록. 그러니까 초창기에 과세가 적게 되도록 한 거죠. 초창기에 과세가 안 되고 나중 가서 좀 과세가 되도록 한 겁니다. 계좌에서 꺼내면 이 잔액은 0이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0으로 바뀌는 거예요. 0. 꺼내버렸으니까 또 꺼낼 수는 없잖아. 계좌 안에 있는 돈을. 그래서 얘는 0으로 바뀐다. 그런 개념도 좀 갖고 가셔야 되고, 이걸 구할 때 실제로 공적연금은 이 순서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얘를 구하는 산식을 보면 분석을 해보면 1200에서 뭘 뺀다? 1,000만 원 빼도록 돼 있어요. 얘를 빼가지고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세가 안 되는 부분 얘를 빼가지고 구한다. 그런 의미에서 얘가 먼저 인출된 것으로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과세가 안 되는 부분이. 그 사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세공제 받은 부분 이렇게 금액을 또 다 관리해요. 금융기관에서 금액을 관리합니다. 관리해가지고 이런 금액이 계좌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연퇴직소득은 퇴직금 넣은 거라고 했죠.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나가야 돼요. 원천징수를 당해야 돼요.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퇴직금을 받고 그걸 연금 계좌 안에 넣어버렸어. 넣어버리는 순간 원천징수를 안 당한다는 거죠. 원천징수 당하지 않다가 나중에 연금 계좌에서 인출할 때 그때 가서 원천징수 당하는 거예요. 퇴직소득세를. 그런 개념이거든요. 원천징수의 이연 개념이야. 원천징수를 좀 나중으로 미루는 개념이죠. 연금 계좌 안 넣으면 그냥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당하고 세금 내는 거야. 그런데 연금 계좌에 넣으면 지금 당장에 원천징수를 당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 가서 원천징수를 당하는 그런 개념이 이연 퇴직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불입한 부분이 세공제 못 받은 부분하고 세공제 받은 부분으로 나뉘는 거죠. 왜냐면 한도가 있으니까. 내가 1억 넣었다고 해도 과거에 600만 원, 900만 원 이런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세공제를 받거든요.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세공제 못 받아요. 불입금액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두 개로 나뉘고요. 또 돈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면 운영 이자가 붙을 수밖에 없죠. 연금 계좌에 돈을 넣어놓으면 거기에 이자가 붙을 건데 그것도 다 인출할 수 있는 성격이죠. 이때도 순서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연금 소득이 되면 훨씬 더 세부담이 적다고 했죠. 원천징수세율도 기타 소득이 되는 경우하고 연금 소득이 되는 경우하고 달라요. 연금 소득이 되면 원천징수 세율이 3에서 5%예요. 3%, 4%, 5% 이런 식으로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3, 4, 5%거든요. 근데 기타 소득이 되는 순간 15%예요.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진다는 거. 소득 구분이 달라지니까 여러분들 연금 수령하고 연금 외수령을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공적연금 연금 수령하면 소득금 못 받은 부분은 과거에 과표 안 줄이고 세금 안 줄였으니까 그냥 과세가 안 되고요. 연금 수령했을 때는 연금 소득이고 연금 외수령하면 퇴직소득이다. 이 내용 봤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금이 받지 못한 부분은 과거에 세금 줄여주지 못했으니까 과거 수령하는 연도에 과세가 되면 안 돼요. 내 돈 넣다가 그냥 내 돈 타는 거야. 소득이 아니야. 과세가 안 되는 부분이고, 연금 수령하면 연금 소득이 될 거고, 연금 외수령하면 얘는 소득 구분이 바뀌지 않아요. 그냥 과거에 퇴직한 날 이미 퇴직소득이었어. 이런 개념이야. 소득의 이연 개념은 아니라고 했죠. 퇴직소득의 수입 시기가 그냥 퇴직한 날, 연금 외수령한 날이 아니라 퇴직한 날로 되어 있어가지고 소득은 퇴직한 날이 이미 발생했고, 다만 연금 외수령하면 그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안 한 거, 연금 계좌에 넣어 있을 때 원천징수 하지 않은 것을 이제 와서 원천징수 할게. 원천징수의 이연 개념. 소득세의 이연 개념이에요. 소득의 이연 개념이 아니라 소득세의 이연 개념. 이때는 소득 구분이 안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퇴직소득이었어. 이제 원천징수 하는 거야. 그런 개념이고요. 이때 와서 퇴직소득이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퇴직소득이었으니까 소득 구분이 안 바뀌면 여기서는 그냥 원천징수만 이연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세액공제 받은 부 운영이자는 기타 소득이 될 건데, 앞으로는 이 순서 A, B, C라고 할 거예요. 세액공제 못 받은 부분 A, 이연퇴직소득 B, 세액공제 받은 부 운영이자를 C라고 할 거고요. 사적연금은 아예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인출하는 순서가 A, B, C야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우리가 과세가 안 되는 부분 얼마, 그리고 과세가 되는 부분 또 얼마, 그리고 과세가 된다고 하면 연금 소득이 얼마, 기타 소득이 얼마, 그런 걸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에는 순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1억 원이라는 계좌 안에 잔액이 있으면 1억 원을 이제 꺼낼 수 있는데, 꺼낼 때 순서대로 꺼내는 거예요. A, B, C. A 먼저 꺼내고 그다음 B 꺼내고 C 꺼내고. 그리고 한도가 있다고 했죠. 연금 수령 요건에 한도가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한 6천만 원 인출한 거야. 6천만 원 인출. 근데 싹을 다 꺼낸 건 아니죠. 지금 1억 원 다 꺼낸 건 아니고요. 일부분만 꺼냈습니다. 이때 한도가 예를 들면 한 5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5천만 원이라고 그냥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한도 내 금액은 연금 수령이 되는 거고요. 한도 초과 금액이 연금 외수령이 돼요. 한도 내 금액일 것이라는 것이 지금 전부 다 꺼낸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요. 1억 원 다 꺼낸 건 아니죠. 일부만 꺼냈는데 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도까지는 그래도 연금 수령을 봐줘요.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만 연금 외수령으로 보냅니다. 그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채우기가 들어갈 건데, 법의 규정이 ABC 순서라고 했죠. ABC가 이런 순서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ABC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ABC 순서가 되어 있냐면, 연금 수령과 연금 외수령이 나뉘어질 때 연금 수령부터 ABC 이게 먼저예요. 1번 ABC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연금 외수령한 거, 인출한 거, 남은 잔액으로 ABC 순서예요. 남은 잔액으로 ABC. 무슨 얘기냐면, 지금 6천만 원 인출했을 때 6천만 원을 ABC 이렇게 나누시면 안 돼. 그렇게 나눈 게 아니라 얘부터 5천부터 ABC예요. 1,000만 원 먼저 꺼낸 겁니다. 과세가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이연퇴직소득 이걸 꺼낸 거죠. 2천만 원. 5천만 원까지 지금 2천만 남았죠. 얘는 C부분을 꺼낸 걸로 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1,000만 원 꺼낼 때는요. 계좌 잔액이 바뀌어 있어요. 5천만 원 꺼냈으니까 1억에서 5천 꺼내면 5천만 원만 남겠죠. 나머지 5천이 남을 건데, A 부분은 꺼냈습니다. 꺼내면 또 꺼낼 수 없잖아. 얘는 이제 0으로 바뀌는 거예요. 0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죠? 꺼냈으니까
계좌 안에 있는 돈을 그냥 꺼내고 있는 거예요. 꺼내고 있는데 얘를 꺼낸 게 1,000만 원이니까 얘는 이제 0으로 바뀌었고 연금 매수령할 때 이 부분은 빵이 되는 거야. A. 그리고 B 부분 또 이미 다 꺼냈죠. 2,000만 원. 그럼 계좌 안에 잔액이 0이 되겠죠. 0. 0이 된 상태에서 꺼내면 이 부분 또 빵이에요. ABC에서. 그럼 이제 C 부분에서 꺼낸 게 되는 거야. 이 1,000만 원은 C 부분에서 꺼낸 게 된다. 이렇게 순서를 정해놔야지만 과세가 안 되는 부분 얼마, 그리고 과세가 되는 부분 얼마, 그리고 연금 소득인 거 얼마, 기타 소득인 거 얼마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복잡하지만 인출 순서라는 걸 정하고 있고 금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A 금액 얼마인지, B 금액 얼마인지, C 금액 얼마인지 금융기관에서 다 관리가 되고 있어요. 1억 원이라는 돈이 있으면 그중에 세액공제 못 받은 부분이 얼마인지 금융기관에서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연태익 소득 얼마인지 그리고 나머지 세액공제 받은 부분 운용 이자가 얼마인지 금융기관에서 관리를 하고요. 왜냐면 금융기관에서 돈을 줄 때 뭘 하죠? 원천징수해야 되거든요.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데 과세가 안 되는 부분 꺼냈다고 하면요. 원천징수 안 하는 거야. 과세가 안 되니까 원천징수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제 연금소득 부분 꺼낸 게 지금 이연태익 소득 2,000만 원 그리고 C 부분 2,000만 원, 4,000만 원이구나. 요거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할 거예요. 원천징수 할 때 요 2,000만 원 부분 있죠. C 부분은 3에서 5% 원천징수해요. 3에서 5%. 이연퇴직 소득은 나중에 보겠지만 연금 매수령했을 때는 이연퇴직 소득세를 다 전부 다 원천징수를 하지만 연금 수령하면 연금 매수령했을 때 이연퇴직 소득세의 70%만 원천징수해요. 30% 깎아준다는 뜻이에요. 30%. 연금 소득이 되면 좀 더 좋다고 했죠. 연금 소득이 될 수 있게 연금 형태로 인출할 수 있게 유도하고자 원래 원천징수 해야 되는 이연퇴직 소득세가 있으면 그 이연퇴직 소득세의 70%만 원천징수 30%는 깎아주고 70%짜리가 있고 또 60%짜리도 있어요. 70% 또는 60%, 30% 또는 40% 깎아줘요. 깎아주고 원천징수를 해요. 그리고 얘는 3에서 5% 나이에 따라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2,000만 원 이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원천징수도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 기타 소득이 되면 15% 원천징수 세율 적용해요. 얘는 15%짜리예요. 그러니까 연금 소득이 되면 좀 더 좋아요. 원천징수 세율도 훨씬 낮은 편이죠. 얘는 15%인데 얘는 3에서 5%밖에 안 되니까. 순서를 정해놔야지만 이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서는 순서를 정하고 있고 여러분들 ABC 순서는 외우고 계시긴 해야 돼요. A가 세액공제 못 받은 부분, B가 이연퇴익 소득, 나머지 C가 세액공제 받은 부분 운용이자. 그리고 이렇게 한도를 초과했다고 하면 한도 내의 금액은 연금 수령을 보낼 건데 연금 수령부터 ABC 그거 채우고요. 그 다음에 연금 매수령 남은 잔액이에요. 꺼내고 나서는 남은 잔액이 계좌 안에 줄어들 거거든요. 줄어든 계좌 잔액으로 ABC를 채우셔야 돼. 1,000만 원 있는데 1,000만 원 꺼냈어. 그럼 얘는 계좌 잔액이 0이야. A 금액은 0인 상태에서 꺼낸 거니까 얘를 빵빵 이렇게 채우고 다 꺼낸 거니까 기타 소득이 1,000만 원이구나. 이렇게 밝혀주시면 돼. 이런 구조로 계산 문제 푸시면 돼. 이거 얼마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물어볼 거거든요. 이거 얼마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야. 그리고 이연퇴익 소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의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라고 했죠. 얘는 분리과세가 됩니다. 완납적 원천징수 분리과세야. 이연퇴익 소득세의 70% 원천징수 하고요. 그걸로 끝나는 거야. 납세 의무 끝. 추가적인 납세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얘는 이의득을 제외하고는 1,500 기준 적용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총 연금액이거든요. 총 연금액 1,500만 원 초과하고 있죠. 초과하고 있으면 어쩔 수 없어. 종합과세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종합과세 1,500 초과하면 1,500 이하면 그때는 선택적 분리과세. 종합과세를 하든지 분리과세를 하든지 납세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1,500이라는 금액도 알고 계셔야 돼. 외우셔야 됩니다. 1,500만 원. 그 기타 소득이 되면 그때는 기타 소득에서 또 내용 볼 건데 분리과세가 되어 있어요. 15%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 15% 내고 그걸로 세부담이 종결되는 거야. 완납적 원천징수 분리과세. 그런 식으로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를 해요. 금융기관에서도 ABC 금액을 잔액을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돈이 들어가 있으면 그 부분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순서도 법에 정한 순서대로 인출한 순서로 봐가지고 얼마만큼 원천징수 할지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걸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은 ABC 순서 이런 걸 좀 알고 계시긴 해야 돼요. 어려운 부분이에요.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누구나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긴 하거든요. 모든 수험생들이 다 어렵게 느끼는 공통적인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어렵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원래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연금 쪽이 쉬운 주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좀 갖고 와가지고 구조를 좀 잡아드리면 A 부분은 인출하면 과거에 세액공제 못 받은 부분이니까 과세가 안 되고요. B 부분이 이연퇴익 소득이라고 했죠. 연금 수령했을 때 그 C 부분이 있으면 세액공제 받은 부분 운용이자 이 의득이 분리과세라고 했죠. 의득은 뭐냐면 C 부분에서 인출했을 때 의료 목적으로 인출을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인출했잖아요. 의득. 그럼 C 부분에서 인출했을 때도 의료 목적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했다 이렇게 나오면 걔는 무조건 분리과세야. 의료 목적이 있어가지고 내가 돈이 필요한 거야. 다쳐가지고 돈이 필요해서 인출한 거야. 그런 사유가 있었을 때 인출하면요. 그냥 분리과세 해줄게. 3에서 5% 원천징수하고 끝. C 부분이 3에서 5%거든요. 끝나는 거야. 그리고 득도 부득이한 사유로 가입자가 뭐 사망했다든지 뭐 천재지변이 발생했다든지 해외 이민 가가지고 돈이 필요하다든지 해외 이민도 부득이한 사유에 들어가 있어요. 그때 돈 필요한 사유거든요. 빨리 꺼내가지고 그냥 가야 돼. 해외로. 그런 경우가 다 부득이한 사유라서 그런 사유가 있을 때 꺼내면 3에서 5% 원천징수하고 그럼 납세의무 끝. 더 이상 추가적인 납세의무가 없는 그런 완납적 원천징수 분리과세가 됩니다. 나머지가 1,500 기준 적용하는 거예요. 구조상으로. 이의득이 이런 거예요. 요까지가 이의득. 얘는 무조건 분리. 과세가 되는 거고요. 이 나머지는 들고 와가지고 C 부분에서 의득이 아닌 거 들고 와서 1,500 기준을 적용해서 1,500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이렇게 구조를 잡으시면 돼.
1500 이하면 선택적 분리과세라고 해서 종합과세를 하거나 또는 분리과세를 하거나 이런 구조로 챙겨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총괄표까지는 봤고요. 이제는 공적연금 계산 구조 그거 볼 차례예요. 자, 교재 들어갈게요. 이제 리뷰까지도 다 했고